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을 엽전 꾸러미로 바꿔서 등에 짊어지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험준한 산맥을 맨발로 넘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지도 앱도 카카오 내비도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없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칠흑이 되고 사방에서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에 다리는 떨려옵니다. 오직 믿을 건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등불 하나, 그리고 주라는 글자가 적힌 낡은 깃발뿐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무심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아메리카노 한 잔 뽑고 소떡소떡 하나 집어들고 그 짧은 정차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동하던 조선 서민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생존 본능이 600년에 걸쳐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만 먹으면 하룻밤 숙박이 공짜였던 기적의 경제 시스템. 40도가 넘는 온돌방에서 낯선 사람 7명과 살을 맞대고 자야 했던 공포, 주막에서 오가던 조선판 금융거래, 그리고 주막집 주모가 국가정보망을 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는 반전의 역사. 오늘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멀티플렉스, 주막의 민낯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들를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닌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조선판 에어비앤비의 탄생. 왜 주막인가? 자, 첫 번째 뇌관입니다. 조선시대에 왜 주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사실 비슷한 시설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던 역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역은 지금의 우체국이자 택시 기지였고, 원은 공무 출장자들이 묵던 구경 숙소였습니다. 말을 교환하고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리들이 쉬어가는 국가 인프라였죠. 문제는 이 역원이 관리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던 보부상,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지방선비, 장사를 위해 장터를 오가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원은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기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됐고 역졸들은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도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역마의 수도 급감해 공문서 전달 기능조차 흔들릴 지경이었죠. 국가 인프라가 무너지자 그 공백을 민간이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핵심 전환점은 조선 후기 두 가지 경제혁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동법입니다. 1608년 경기도 한 곳에서 시험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이후 무려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어 1708년 황해도까지 적용됩니다. 기존에 각 지역 특산물로 냈던 세금을 쌀이나 돈으로 통일하면서 상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두 번째는 상평통보의 전국 유통입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전환되자 장사꾼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숙소와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민간이 채운 것이 주막이었습니다. 주막은 단순히 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술주회, 장막 막 이름은 술집이지만 실제로는 숙박, 식사, 금융, 정보 교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조선판 플랫폼 비즈니스였던 셈이죠. 가성비가 쩌는 숙박 시스템의 비밀과 그 이면의 공포. 여러분, 이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당시 주막은 숙박비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국밥 한 그릇 혹은 막걸리 한 잔 가격에 하룻밤 잠자리가 서비스로 따라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더니
호텔 스위트룸 1박이 무료로 딸려오는 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비용 구조에 있었습니다. 당시 주막 건물은 대부분 흙벽에 집 지붕을 얹은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건축비가 거의 없었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운영했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이 없었습니다. 주모가 직접 밥을 짓고 술을 빚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고정비가 극도로 낮은 구조였기에 음식값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밥 한 그릇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9세기 기준으로 대략 엽전 5에서 10문 수준이었습니다. 상평 통보 일량이 100문이니 국밥 한 그릇은 일량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 노동자의 일당이 대략 50에서 100문이었으니 국밥 한 그릇은 일당의 약 10에서 2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보면 당시 국밥 한 그릇은 현재 가치로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식사 한 끼에 하룻밤 잠자리가 공짜로 딸려오는 셈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가성비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무료 숙박이라고 해서 방을 혼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고 그 생생한 기록을 책으로 남긴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영국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조선의 민낯을 외부인의 냉정한 눈으로 기록한 당대 최고의 관찰자였습니다. 단 비숍 여사가 조선을 방문한 건 1890년대 중반, 이미 개항 이후 조선 말기의 시점입니다. 이 기록이 조선 전 시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이어온 서민 여행 문화의 단면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1차 자료임은 분명합니다. 비숍 여사가 묘사한 주막방의 규격은 이렇습니다. 가로 3m, 세로 2.4m, 약 2.2평짜리 공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보다 조금 큰 공간이죠. 여기에 성인 남성 7명이 들어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짐은 이미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고 방 안에는 발효 중인 막걸리 항아리에서 올라오는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고양이 한두 마리는 기본이고 방구석에서 벼룩이 뛰어다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압도적인 건 온돌의 화력이었습니다. 비숍 여사의 기록에 따르면 방바닥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바닥 위에 7명이 구겨져 자는 겁니다. 숨이 막히고 땀이 흘러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창을 열면 호랑이가 들어온다고 주인이 극구 말렸거든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는 실제로 호랑이가 활발하게 서식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기록만 봐도 연간 수십 명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결국 비숍 여사는 창문에 뚫린 구멍에 코를 갖다 대고 밤새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겨우 아침을 맞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서민 여행자들의 익스트림 숙박 실체였습니다. 주막의 계급과 공간 양반은 어디서 잤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아비규환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주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양반이 주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유교적 질서에서 양반은 천한 곳에 머무는 게 신분에 걸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양반이라면
미리 연고를 통해 인근 고을 관아나 향교 또는 지인의 집에 머무는 걸 선호했습니다. 주막을 찾는 양반은 대개 먼 길에 지쳐 달리 방법이 없을 때 또는 몰래 신분을 숨기고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막 입장에서는 이런 양반 손님이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대접을 다 해놓고 외상이나 갑질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주막의 공간은 신분에 따라 정교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양반이나 지체 높은 관원이 오면 주막에서 가장 좋은 방인 사랑방을 내줬습니다. 혼자 혹은 수행원 한두 명과 쓸 수 있었죠. 당연히 음식도 더 좋은 것으로 차려 나왔습니다. 중간 계층인 중인이나 형편이 좀 나은 평민은 대청이나 봉당마루를 이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평짜리 방에서 7명이 자는 건 주로 하층 서민, 즉 품팔이꾼, 머슴, 보부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짐을 끄는 말이나 소는 마구간에서 잡니다. 그런데 가끔 방이 꽉 차면 사람이 말과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비숍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조선의 ATM이자 우체국 주막의 놀라운 다각화 주막의 진짜 파워는 단순히 자고 먹는 곳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막은 그 시대의 복합사회 인프라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조선판 ATM 겸 은행입니다. 당시 엽전 꾸러미는 무겁고 도둑맞기 딱 좋았습니다. 상평 통보 일량은 엽전 100개입니다. 돈 좀 들고 다니려면 짐보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막에 돈을 맡기고 일종의 영수증이나 증서를 받아 다른 지역 주막에서 찾는 방식의 비공식 금융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조선시대판 여행자 수표이자 송금 시스템이었던 거죠. 전국에 퍼진 주막 네트워크가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우체국 기능입니다. 관가에서 방을 붙이거나 공지를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장날에 관아에서 세금 거두러 온다더라. 이번에 아무개 마을에 역병이 돌았으니 그 길을 피하라는 식의 공공정보가 주막을 통해 퍼졌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능, 정보거래소입니다. 양반도 보부상도 관리도 주막에서만큼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어느 고갯길에 도적이 출몰한다. 한양 쌀값이 폭등했다. 어느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성격이 어떻다는 식의 정보들이 여기서 실시간으로 교환됐습니다. 이 정보 유통의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보부상이었습니다. 보부상은 단순한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누비며 각 지역의 물가 정보, 흉작 여부, 신상품 수요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정보의 집결지가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보부상 조직은 전국 단위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고 주막은 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장터 일정을 조율하는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고을 장이 풍성하고 어느 길목에 도적이 나왔으며 어디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는지 이 모든 정보가 주막의 술장 위에서 오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이자 유튜브 댓글창이자 비비 플랫폼이 바로 주막이었던 겁니다. 조선에서 가장 힘있는 여성.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하나 공개합니다. 조선은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극도로 제한된 시대였죠. 그런데 주막만큼은 달랐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사실 주막업은 조선 사회에서 반천업, 즉 양반이 할 수 없는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막 운영은 자연스럽게 신분 제약이 덜한 계층의 여성들이 맡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경제적으로 기댈 곳 없는 여성, 몰락한 평민 가정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여성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막은 역설적으로 여성 자립에 몇 안 되는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파트 6에서 말씀드릴 색주가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주막은 압도적으로 여성, 즉 주모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모가 단순한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여행자를 상대하며 전국 각지의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지, 어느 관리가 부패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민심이 흉흉한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주모였습니다. 실제로 지방 관아의 포졸이나 관리들이 민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막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는 전언도 전해집니다. 주모는 조선 사회에서 공식적인 권력은 전혀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정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주모의 경제적 자립입니다. 주막 운영으로 수익을 내고 앞서 말씀드린 비공식 금융 거래를 중개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모가 사실상 지역 경제의 중심 인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가장 의외의 자립형 여성 기업가가 바로 주모였던 것입니다. 주막의 어두운 면, 도박, 도적, 그리고 색주가. 주막이 커질수록 국가는 이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주막에서의 도박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단속하려 했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주막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사람이 모이고 술이 돌고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따라옵니다. 첫째, 도박의 온상이었습니다. 투전이라는. 조선의 대표적인 도박 놀이가 주막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전은 얇고 긴 나무 조각이나 종이에 숫자와 그림을 그려 넣은 패로 겨루는 놀이입니다. 지금의 카드게임처럼 점수를 따지며 돈을 걸었고 나라에서는 수시로 금지령을 내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막이라는 은밀한 공간이 언제나 도박판을 제공했거든요. 둘째, 도적들의 근거지 문제입니다. 일부 주막은 지역 도적단과 결탁해 여행자의 정보를 흘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이동하는지, 언제 어느 길로 간다고 했는지를 도적에게 팔았던 겁니다. 셋째, 색주가로의 변질입니다. 주막 중 일부는 단순 음식 점숙박을 넘어 접대 문화가 결합된 색주가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를 위해 주막으로 유입된 경제적 약자 여성들이 이 같은 구조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막이 서민의 생존 공간이었던 만큼 사회의 모순과 어둠 역시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막의 지역별 얼굴 한양, 포구, 상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같은 주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막은 자리 잡은 위치와 손님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한양 근교 주막은 정치 정보의 집결지였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 왕실의 동향, 어느 대신이 실각했다는 소문까지 한양을 오가는 관리와 선비들이 떨어뜨리고 간 정보들이 이 주막들을 통해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사실상 조선판 언론사 역할이었던 셈이죠. 마포, 강경, 원산 같은 포구 주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뱃사람, 객주, 거강꾼들이 뒤섞였고 안주도 내륙과는 달리 싱싱한 해산물이 올라왔습니다. 포구 주막은 시세 정보의 허브였습니다. 오늘 배에서 어떤 물건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어느 지방에 무엇이 부족한지가 이 주막 술장 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됐습니다. 문경세제, 추풍령, 대관령 같은 험준한 고개의 상간 주막은 또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길을 잃거나 체력이 바닥난 여행자,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인 보부상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고갯길 주막주모는 응급처치와 길 안내까지 겸했고 산을 아는 길잡이를 구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주막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조선 전역을 촘촘히 이어줬던 겁니다. 실존 주막의 흔적 삼강주막과 마지막 주모. 이쯤에서 실제로 현존하는 주막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낙동강,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이 삼강 나루터에 조선시대 주막 한 채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삼강주막입니다. 유옥년 할머니, 1900년대 초에 태어나 이 주막을 60년 넘게 지킨 분입니다. 할머니는 막걸리를 직접 빚고 국밥을 끓이고 강을 건너는 뱃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맞았습니다. 그를 모르셨던 할머니는 부엌벽에 빗금을 그어 외상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세로로 긴 선 하나가 막걸리 한 사발, 그것을 가로지르는 선이 외상을 갚았다는 뜻이었죠. 그 장부는 지금도 삼강주막 부엌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에 다리가 놓이면서 나루터의 기능이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주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05년 삼강주막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34호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유옥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삼강주막의 영업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방치되던 건물은 2007년 예천군에서 복원하여 지금은 예천 관광의 필수 코스이자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여행자들이 지쳐 들어서던 그 문 앞에 지금도 낡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조선 주막의 현실. 조선 후기 연구에 따르면 전국 주막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천 곳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일장이 열리는 장시만 해도 전국에 1000여 곳이 넘었고 장이 서는 곳에는 반드시 주막이 있었으니까요. 한양에서 동래 부산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는 루트에 따라 약 380에서 444km에 달했습니다. 조선 서민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12에서 16km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영남대로로 쉬지 않고 이동해도 꼬박 14일에서 16일, 즉 한 번의 여행에 최소 14에서 20번 이상 주막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KTX로 2시간 50분이면 가는 거리를 보름 가까이 걸어가며 매일 밤 낯선 사람들과 5.2평방에서 뒤엉켜 잔 겁니다. 그 여정의 고단함과 주막의 소중함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주막은 어떻게 사라졌나 근대가 덮친 600년의 역사. 그렇다면 600년 넘게 이어온 주막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막은 한 방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해체됩니다. 첫 번째 타격은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철도망의 확산입니다. 철도가 생기자 이동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됐습니다. 걸어서 보름 걸리던 한양 마이너스 부산 구간이 기차로 하루 안에 이동 가능해졌죠. 주막의 핵심 존재 이유였던 장거리 도보 여행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타격은 일제강점기도로 정비와 여관 문화의 유입입니다. 일제가 신장로를 닫고 근대적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일본식 여관인 여인숙과 요릿집이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주막보다 시설이 깔끔하고 분리된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주막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모르는 사람과 한 방에서 자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한 거죠. 세 번째는 기능의 분화입니다. 주막이 한 몸에 품고 있던 숙박 식사 금융정보 기능이
각각 독립된 업종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생기고 우체국이 제도화되고 신문이 등장하면서 주막이 혼자 감당하던 역할들이 전문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막은 그냥 싸구려 술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방 이후에도 버티던 소수의 주막들은 1960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도시화의 물결 속에 거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삼강주막의 유옥년 할머니가 2006년 별세할 때까지 주막을 지킨 것은 그래서 더욱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현대판 주막 추풍령에서 소떡소떡까지 휴게소의 600년 진화. 자, 이 주막의 DNA는 어디로 갔을까요?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로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경부고속도로 위에 있는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추풍령이었을까요?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주막이 고갯마루나 나루터 같은 교통요지에 자리 잡은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논리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길목에 쉬어갈 공간이 생긴다. 이 원리는 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추풍령 휴게소는 대통령 전용 귀빈실이 있었고 타조와 원숭이를 전시한 소규모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계층에게 추풍령 휴게소는 그 자체가 관광지였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처의 대형 주막이 정보와 문화의 집결지였던 것처럼 추풍령 휴게소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현대성과 발전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후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휴게소도 급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명절 기간 휴게소 매출 1위는 압도적으로 아메리카노입니다. 졸음 운전을 막으려는 현대인의 본능이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거리 이동 중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언가에 의지하는 그 본능 조선시대 나그네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기력을 회복하던 것과 본질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주막에서 현대의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600년 대한민국 이동 문화의 역사를 함께 훑었습니다. 주막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호랑이를 피해 목숨을 이어가던 생존의 공간이었고 신분을 넘어 정보가 오갔던 플랫폼이었으며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창구였습니다. 동시에 도박과 도적, 사회적 모순이 뒤엉킨 조선 서민의 민낯이기도 했습니다. 한양 근교에서는 정치 정보가 흐르고 포구에서는 물가가 결정되고 고갯길에서는 목숨이 이어졌던 그 주막들은 철도와 도로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풍령 고갯마루에 자리한 휴게소로 장거리 버스 터미널 앞 국밥집으로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옥년 할머니가 60년 넘게 지켰던 삼강주막은 이제 국가가 보존하는 문화재가 됐습니다. 부엌벽에 빗금으로 새겨진 외상장부, 그 낡은 흙벽 위에는 수백 년간 지쳐 들어선 나그네들의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오늘 여러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이키는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휴게소에 들르실 때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호랑이를 피해 등불 하나를 따라 걷던 조선 서민들이 600년에 걸쳐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걸, 소떡소떡 한 입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룻밤을 버티던 수백만 조상들의 생존 본능과 맞닿아 있다는 걸,
여러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메뉴를 꼭 드시나요? 혹시 주막처럼 가성비 넘치는 나만의 여행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자산의 1%라도 보탬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역사를 파헤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름 돋는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